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겠습니다. 대선 첫 TV 토론이 오늘 개최됩니다.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에서 두 사람이 4년 만에 맞붙는 재대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주일 동안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 대해서 토론 준비에만 집중했고 트럼프 캠프는 별도의 TV 토론 준비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1월 차기 대선 판세를 좌우할 첫 TV토론에서는 이례적으로 외교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계학자이자 정치 분석가인 네이트 실버가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을 65.7%라고 예측했습니다. 물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변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식당과 호텔이 소비자들에게 숨겨진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 정크 수수료 금지 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헐리우드 영화 TV 제작진 노조가 지난 수개월 동안 협상 끝에 근로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메트로버스에서 또 흉기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메트로 이사회는 어제 회의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가주 주택가에 몰래카메라 설치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주택 절대범들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주민들의 불안감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젊은 층 사이에서 전자담배 중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고금리로 인해 신규 주택 재고가 10년 전 주택버블 붕괴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매물로 나온 단독주택이 모두 48만 1000채로 200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1.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입니다. 기록적인 달러 강세로 세계 환율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엔화는 3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한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연이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처음으로 언론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쇄신을 통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끌고 있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2,100억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 이스라엘에 65억 달러에 달하는 안보 지원을 제공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볼리비아에서 군부 일부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서 대통령궁에 무력으로 진입하며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3시간여 만에 철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주된 문제로 삼으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 사기 같은 재산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 친족 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한국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LA 다저스가 시카고 화이트삭스에게 4대0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1회 선두타자 홈런으로 시즌 25호를 기록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서 대한민국이 요르단, 이라크, 오만 등 중동 5개국과 함께 B조에 속했습니다. 중동 원정이 관건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5.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대선이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각 당에서 후보로 추대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TV토론이 오늘 펼쳐집니다.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의 첫 TV토론이 개최됩니다.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에서 두 사람이 4년 만에 맞붙는 대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주일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토론 준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정연설 때와 같은 에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컨디션 관리에도 신경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wing down to a Russian leader, I think it's outrageous,
It's dangerous and it's unacceptable. 트럼프 캠프는 별도의 TV 토론 준비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인터뷰와 유세 연설을 이어가는 중간에 정책 전문가와 몇 가지 이슈를 점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Should I be tough and nasty and just say you're the worst president in history? Or should I be nice and calm and let him speak? 4년 만에 토론 맞대결이 펼쳐질 CNN 스튜디오도 공개됐습니다. 동전 던지기에서 이긴 바이든이 오른쪽 연단을 선택했고 대신 트럼프가 마무리 연설을 맡았습니다. 또 트럼프 요청으로 토론회장에는 빈 노트와 펜만 가져갈 수 있고 바이든의 요청으로 발언자 외에는 마이크를 끄기로 했습니다. 4년 전 트럼프가 번번이 말을 끊었던 경험 때문입니다. Why would you answer that Because question? the question You want to put a lot of the new question Supreme Court is, justice, the radical question- left. Will you Who shut is your, up, man? listen, 토론을 앞두고 나온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는 두 사람 지지율이 46대 46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 토론이 중요한 이유는 두 사람 지지율이 워낙 박빙인데다 여전히 부동층이 많은 상황이어서 이 작은 변화가 대선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은 이번 첫 토론이 선거에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YTN은 CNN 대선 토론을 동시 통역과 함께 90분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오늘 첫 TV 토론에서는 이례적으로 외교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후보 간의 입장차가 크지 않았던 과거와는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동맹국들과의 관계까지 극과 극으로 입장이 갈리는 사안이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 향방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바이든의 국제주의와 또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TV 대선 토론 역사상 그 어느 순간보다 극명한 대조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이 미국에서 TV로 생중계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에 정책, 특히 대외 정책은 토론에서 곁다리로 취급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미지 대결이 중심이 되기 쉬운 TV 토론의 특성과 또 시간적인 제약도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든 후보가 패권 경쟁 세력의 억제와 동맹 강화, 대외 영향력 강화와 자유무역 확산 등으로 동일한 대외 기조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상은 지난 2020년 대선까지도 이어졌고 비슷한 목표를 누가 더 잘 구현할 수 있을지만 따지는 외교 정책 분야 토론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에 진행되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번 대선 첫 맞짱 토론은 4년 전과는 크게 달리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격렬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포린 펄리시는 과거에는 외교정책 토론의 초점이 공동의 목표를 누가 더 강력하게 추구할 수 있느냐에 맞춰졌다면 지금은 세계의 미국과 또 요새화된 미국이라는 두 방향을 놓고 이 같은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지 중심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두 후보 간의 입장이 가장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사안으로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하면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의 법을 추구한다는 전통적인 입장을 유지해왔고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면서 이스라엘 편향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2024 미국 대선 특집 보도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미국 강혜신 앵커가 담당할 2024 미국 대선 특집 보도는 대선 후보 1차 토론이 끝난 직후인 내일 금요일부터 대선이 마무리되는 11월 중순까지 약 5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에 정규 방송과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의 치열한 대결, 정책, 여론, 팩트체크, 선거 판세를 강혜신 앵커 특유의 쉽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2024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중대한 선택입니다. 한인 유권자분들께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세계 각 지역 시청자 그리고 애청자분들의 미국 정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시간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2024 미국 대선 특집 보도는 매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인 라디오서울 1650.com과 한국일보 웹사이트 koreatimes.com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TV 토론을 하루 앞뒀던 어제 두 후보는 막바지 토론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후보 토론은 이전의 대선의 경우 각 당의 대선 후보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이후였던 9월에나 첫 토론이 열렸던 것과 비교할 때 3개월 정도 조기에 첫 맞대결이 진행되는 것이어서 본선 초반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합주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밤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한 뒤 6일째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두문불출하며 토론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을 비롯해 최소 16명의 전현직 참모들과 함께 캠프 데이비드의 영화관과 비행기 경납고에 마련된 모의 토론 무대에서 특훈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의 토론 같은 바이든 대통령 같은 전통적 방식의 TV 토론 준비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에 선거 유세와 선거자금 모금 행사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그 사이에 정책 전문가와 보좌관 등과 만나서 경제 그리고 이민 등에 대한 정책을 열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까지 수지 와이스 공동 선대위원장 등 핵심 5인방과 함께 1시간 분량의 정책 세션을 6차례 정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첫 TV 토론을 앞두고 디지털 워룸을 가동합니다. 오늘 소셜 네트워크 컨텐츠 창작자들과 손잡고 유권자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18명의 컨텐츠 창작자들이 토론의 주요 장면을 담은 다양한 동영상을 신속하게 자신들의 SNS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돋보이는 장면 집중적으로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토론 현장인 애틀란타에서는 컨텐츠 창작자들이 토론회를 직접 본 뒤 승패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컨텐츠도 생산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토론과 전혀 상관없는 재밌는 장면들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장면들 이런 것들도 본격적으로 SNS에 올리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캠프의 롭 플레어티는 토론의 극히 일부만 보거나 짧은 영상만 보고 투표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층을 겨냥한 행보입니다. 토론의 전체 흐름이나 승패보다는 움직이는 이미지라는 의미의 움짤 그리고 인터넷 유행 컨텐츠라는 밈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전략을 오늘 구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워룸과 별개로 바이든 캠프는 TV 토론을 겨냥한 전통적인 선거운동도 동시에 전개할 방침입니다. 오늘 저녁 첫 TV 토론이 열리는 가운데 상당수 유권자는 TV 토론이 대선 승리의 중요한 요소라고 답하며 이번 토론 결과에 따른 판세 변화가 주목됩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최근 1,088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서 어제 공개한 여론 결과 유권자 74%가 이번 토론이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 성공에 매우 혹은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체 68%의 응답자가 이번 토론이 선거운동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무당층 응답자 기준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64%가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56%가 이번 토론이 각 후보의 선거운동 성공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68%는 TV 토론 전체나 또는 일부를 생방송으로 볼 것 같다고 답변했고 토론 뒤 편집되는 짧은 동영상을 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75%가 그렇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 70%는 첫 TV 토론에 대해 평가하는 코멘트를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의 이런 여론조사는 상당수 유권자가 TV토론에 관심이 있고 또 TV토론이 대선 승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다만 대선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39%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38%입니다. 오늘 TV 토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캠프 측에서는 좀 기분 나쁜 소식일 수도 있겠어요. 유명 통계학자이자 정치 분석가 네이트 실버가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 65.7%로 예측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5.7%의 지지율을 받은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30%대 33.7% 승리할 확률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일반 유권자 직접 투표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은 약간 높은 것으로 실버는 예상했습니다. 실버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세를 뒤집을 시간은 아직 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까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버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8월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직 사퇴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버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밋 롬니 전 상원의원이 맞붙었던 2012년 대선 때 주별로 누가 승자가 될지 지목하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승리를 예측했고 그 결과 모두 맞아떨어진 바 있습니다. 2020년 대선 전날 바이든 대통령 당선 확률 90%다라고 말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의 지역 오늘도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금요일은 내일 역시 오늘 같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1, 2도가량 오릅니다. 그리고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틀간은 낮 기온이 보다 높아져서 특히 밸리와 일랜드 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100도를 웃돌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4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바이어 지역은 91도, 62도, 해안 지역은 74도, 65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흐리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8도, 낮 최고 기온은 92도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식당과 호텔에 소비자들에게 숨겨진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 정크 수수료, 이 금지 법안 시행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식당과 술집은 법 적용에서 제외토록 하는 긴급 메저도 통과돼서 추이가 주목됩니다. 호텔 가서 계산하다 보면 내가 예약했던 금액 플러스 이 숨겨진 금액 너무너무 많죠. 무슨 피 해서 붙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다음 달부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SB 478 법안은 식당이나 호텔 등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양한 추가 요금을 숨겼다가 마지막 결제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부과해 비용을 뻥튀기 하는 판매 방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식당에서는 그동안 음식값 외에 감사비, 직원 헬스케어용 비용 등 추가 요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없게 되며 모두 음식 가격에 포함돼야 합니다. 팬데믹 이후 일부 식당들이 계산서에 음식값과 세금, 팁 외에도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고객들의 원성을 사왔습니다. 사전 고지 없이 부과되면 고객 부담이 커지면서 업주와 고객 사이에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했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SB 478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 요금이 음식 가격에 포함돼야 하는 경우 고객들의 식당 방문 수요가 줄어들어 매출 부진에 늪에 빠질 것으로 요식업계는 우려해 왔습니다. 이 같은 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이달 초 가주의회에서는 식당과 술집은 정크 수수료 금지법에서 제외시키는 긴급 메저를 선보였고 가주 하원은 25일 이 긴급 메저를 통과시켰습니다. 주 하원을 통과한 긴급 메저에 따르면 식당이나 술집에서 식당 메뉴에 추가 수수료를 공개하는 조건 아래서 추가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령 식당에서 20%의 시큐리티 차지를 추가 수수료로 고객들에게 부담시킬 경우 메뉴에 추가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마지막 결제 타이밍의 계산서에는 추가 수수료를 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회의 이 같은 긴급 메저는 정크 수수료를 식당에서 전면 금지할 경우 영업이 어려워진다는 요식업주들의 우려를 반영해 SB 478을 수정한 것으로 26일 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긴급 메저가 주 상원에서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즉시 시행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헐리우드의 영화 TV 제작자 노조가 지난 수개월 동안에 걸친 협상 끝에 헐리우드 스튜디오들과 잠정적인 근로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도국의 뉴스룸 연결합니다.
할리우드 제작자연대 측은 25일 밤 양측이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할리우드에서는 또 지난해 작가와 배우들이 파업에 돌입한 것처럼 이번에는 할리우드 크루들이 파업에 돌입할 태세였으나 근로계약 조건을 놓고 노사 측이 협상 타결에 이름으로써 파업을 비껴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근로계약은 앞으로 3년간 시행되고 주로 LA에 기반을 둔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에 잠정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페이를 비롯해서 연금, 의료보험 혜택, 워크라이프 밸런스, 잡시큐리티, 그리고 스트리밍되는 작품에 대한 잔여수당 제공, 인공지능으로 크루들의 업무가 대체되는 것에 대한 제약 규정 마련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 조건은 앞으로 2주 안에 문서로 공개될 예정인데 일단 노조 회원국의 공식 비준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에 잠정 타결된 근로계약에는 앞으로 3년 동안 각각 7%, 4%, 3.5%의 임금이 순차적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루들이 보통 영화 로케장에서 마라톤으로 밤샘 촬영에 들어가는 것을 되도록 막기 위해서 하루에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오버타임으로 시간당 3배의 임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직하는 직원은 주 7일 차에는 2배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할리우드에서 인공지능을 업무에 투입하면서 인공지능으로 할리우드 크루들이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도 이번 계약 조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노조는 최근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위해 큰 폭의 임금 인상,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 위반에 대한 페널티, 병가 확대, 그리고 스트리밍 횟수에 따른 잔여 수당을 늘리는 방법, 인공지능 관련 규제 등을 오랫동안 모색해왔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앞차가 지나갈 때 열린 창문으로 연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죠. 어우, 저게 뭐야? 안에서 불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전자담배 연기입니다. 이 연기 많이 뿜어내는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전자담배가 있죠. 요새 이렇게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젊은 층 사이에서 전자담배 중독 문제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연령대에서 전자담배인 베이프의 중독 문제가 또 다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젊은 한인들 사이에서도 전자담배 중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한인들의 경우 베이프 관련 상품에만 렌트비에 가까운 $1,000 가까이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SQ 한인 금연센터 측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베이프를 피는 젊은 한인들의 금연 관련 상담이 부쩍 늘어났다고 합니다. 베이프의 경우 일반 담배와는 달리 몇 개 피를 피우는 것이 아니고 액상 형태의 니코틴을 베이프에 넣고 피우는 방식이다 보니 베이프 사용자들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니코틴을 태우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강윤경 ASQ 한인 금연센터 카운슬러에 따르면 젊은 한인들의 경우 대개는 호기심으로 베이프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베이프 기기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 흡연하던 양만큼의 또 베이핑을 통해서 니코틴을 또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담배를 피지 않을 때 오는 긴장이라든가 짜증이나 이런 것들을 베이핑을 통해서도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도 사용을 할 수도 있으세요. 베이프가 일반 담배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쉽게 여기지만 담배에 들어가는 발암물질 대신 마약 중독성 물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더 쉽게 베이핑을 통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부 한인 청소년들은 베이프 기기에 니코틴 액상 혹은 카트리지에 마리화나를 섞어 피거나 다른 마약류를 넣고 피우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약물들이 함께 합성하면서 또 다른 약물의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전하며 베이프를 통한 중독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베이프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서 일부 화재라든가 폭발이 발생한 경우들도 있긴 했었고요. 또 어린이가 베이프 액체를 삼키거나 또 접촉을 해서 또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젊은 한인들이 사용하는 베이프는 결국 두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베이프로 인한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독립기념일에 불법 폭죽놀이로 인한 화재 또 인명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소방국 소속의 방화 폭탄 단속반과 가디나 경찰 당국이 무려 15만 파운드 분량의 불법 폭죽을 압수했습니다. 이번에 압수된 불법 폭죽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시가 $700만에서 $1,000만 상당입니다.
합동 기습 단속은 지난 20일 이 사우스베이 한 웨어하우스에서 진행됐고 폭죽과 함께 관련자 수명이 체포됐으며 이 단속 과정에서 최대 6인치 직경의 폭죽과 2,000개 이상의 불법 발사장치, 10파운드 이상의 수제 폭발물 등이 압수됐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Safe and Sane이라는 상표가 붙은 폭죽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이고 불법으로 폭죽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50,000의 벌금과 1년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메트로버스에서의 사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로컬 뉴스 보도국 연결해 봅니다. 메트로 버스에서 또 칼부림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사우스 LA 지역 메트로 버스에서 하차한 탑승객들 간에 칼부림이 벌어져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2시 10분 LA 경찰국 경관들은 슬로슨 애브뉴와 110번 프리웨이 지점 메트로 역에서 탑승객 2명이 버스에서 함께 내렸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두 사람 간의 몸싸움이 발생해 칼부림으로 번졌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칼로 여러 번 찌른 후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30세의 백인 혹은 히스패닉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메트로 버스와 지하철에서 칼부림과 총격으로 인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발생해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메트로에서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메트로 이사회는 지하철과 버스의 치안을 책임지는 메트로 자체 경찰국을 만드는 것을 모색 중입니다. 남가주 곳곳에 최근 집 앞 마당이나 수풀 속에 절도단이 숨겨놓은 감시 카메라가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산타바바라 지역 집 앞 마당에서도 몰래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 골레타 근처의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집 앞마당에서 정원사들이 몰래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집 앞마당에 묻혀 있었고 위장 테이프와 나뭇가지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발견된 몰래 카메라 장치는 배터리 팩과 전원 코드, 메모리 카드가 있는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몰래 카메라는 최근 글렌데일과 아람브라, 가든 그로브, 칼라바사스 등지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절도단이 주택 침입 시기를 노리기 위해 집주인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용도로 집 앞마당 혹은 집 앞 수풀에 감시 카메라를 숨겨놓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최근 혹시 주차 티켓 받으신 적 있습니까? 파킹 티켓. 네. LA 한인타운을 포함해 LA시 전체적으로 이 주차 위반 티켓 발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과 웨스트레이크 그리고 LA에서 주차 위반 티켓이 3, 4번째로 이 한인타운과 웨스트레이크이 3번째, 4번째로 주차 티켓이 많이 발부되는 곳 중 하나로 집계됐습니다.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LA에서 약 78만여 장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4%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차 위반 티켓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발부가 됐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LA 다운타운에서 7만여 장으로 주차 위반 티켓이 가장 많이 발부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티켓이 발부된 지역은 헐리우드로 같은 기간 3만 5천여 장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세 번째로 티켓이 많이 발부된 지역이 바로 한인타운과 인접해 있는 웨스트레이크입니다. 3만 3,964장의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한인타운이 3만 3,616장의 티켓이 발부돼 웨스트레이크와 근소한 차이로 LA에서 네 번째로 티켓이 많이 발부되는 지역으로 한인타운이 나타났습니다. 기타 지역으로는 뭐 소텔, 베니스, 벤나이스 등등이 있었는데 뭐 길거리 주차가 편하지 않잖아요. 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 미터도 가는 곳마다 조금씩 달라서 혼동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들 길거리 주차하실 때 반드시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은 이곳 LA 지역이 지난해 전국에서 3번째로 교통 혼잡이 극심한 도시로 집계됐습니다. LA 운전자들은 연간 차 속에서 89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 데이터 분석 업체가 2023 글로벌 교통 현황 보고서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A는 전국에서 3번째,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7번째로 교통이 혼잡한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LA 운전자가 교통체증으로 인해 길에 허비한 시간은 1인당 연평균 89시간으로 조사됐고, 이로 인해 허비된 시간과 연료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1인당 연평균 1,545달러에 달했습니다. LA 교통 정체는 2022년 대비 13%가 악화된 상태이고, 최종 목적지 마지막 1마일 구간의 주행 속도는 시속 19마일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교통체증이 가장 혼잡한 도시는 뉴욕으로 지난해 교통체증으로 길에 버린 시간은 1인당 연평균 101시간이었고, 허비된 시간과 연료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은 1,762달러였습니다. 2위는 시카고, 그리고 이어서 보스턴, 휴스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투표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투표소 가서 장시간 기다리고 등 확인하고 거기서 또 투표하고 집에서 편하게 하고 우체통에 넣는 거 뭐 당연하죠. 한인 유권자들은 이렇게 우편 투표를 선호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도 인종별 최고로 집계됐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 참 기다리는 거 싫어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한인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 후보 및 발의안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도 조사가 됐습니다. 투표할 때 어떤 방법을 가장 선호하느냐라는 질문에 한인 응답자 65%가 우편 투표를 선택했습니다. 기표한 용지를 투표센터에 제출하는 방법, 드랍박스에 넣는 방법 19%로 2위였고, 현장 투표는 16%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너무나 낮죠. 네. 모든 인종에서 우편 투표를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특히 한인 경우 가장 높았습니다. LA를 비롯한 남가주에 지난 주말 올해 처음으로 100도의 폭염이 찾아오면서 미 전역 곳곳에 불볕더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미 도로교통안전국이 차량 내 어린이들을 방치해야 하는 것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29명을 포함해서 지난 25년 동안 미 전역에서는 무려 970명 이상 어린이들이 더운 날 차 안에 방치되거나 갇혀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아이들의 체온은 성인의 체온보다 3배에서 무려 5배 정도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고온의 차 안에 있을 경우 순식간에 상황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체온이 107도가 되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잉 여객기 사고 사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보잉이 동체 제작 당시 서류 기록에 누락돼 비상구 덮개를 고정하는 볼트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비행기 비상구 덮개가 공중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아찔한 사고도 있었죠. 그와 관련해서 그랬습니다. 보잉 측은 처음으로 대중에게 사과를 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입니다. 지난 1월 미국 포틀랜드 공항에서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비상구 덮개가 5,000m 상공에서 갑자기 떨어져 나간 겁니다. Yes, we are emergency. We are depressurized. We do need to return back to. We have 177 passengers. 이 사고를 조사해온 보잉 측은 동체 제작 과정에서 비상구 덮개를 고정하는 볼트가 체결되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비상구 덮개 연결 부품에 문제를 발견해 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미 고정돼 있었던 볼트를 풀고 비상구 덮개를 한번 떼어냈는데 다른 작업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다시 볼트를 채우지도 않고 비상구 덮개 마감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서류 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고 보잉 측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교통안전위원회 역시 사고 이후 비상구 덮개 주변과 덮개가 추락한 지점에서 볼트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 have not yet recovered the 4 bolts that restrain it from its vertical movement, and we have not yet determined if they existed there. 보잉 측은 일부 직원이 서류 한 장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직원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제조 과정의 의사소통을 쉽게 만드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영국의 작가 조앤 롤링이 쓴 해리포터 시리즈 1편의 초판 표지 그림 원본이 경매에서 19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이 소설의 시리즈 관련 작품으로는 최고 액수입니다. 영국 사파 작가 토머스 테일러가 1997년도에 그린 이 작품이 어제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된 것입니다. 낙찰가인 190만 달러는 최고 예상가의 3배를 넘게 됩니다.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고 이날 7분간 이어진 경매에서는 입찰가가 5만 달러 단위로 거듭 뛰어올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네이버 웹툰의 공모 가격이 희망 범위 상단인 주당 21달러로 결정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이버 웹툰 본사이자 북미 소재 법인인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서 주식 공모 가격 희망 범위를 18달러에서 21달러 사이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희망 가격 최상단의 공모가 결정된 것은 웹툰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현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볼리비아 소식입니다. 남미 볼리비아에서 대낮에 군부 쿠데타 시도가 벌어져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쿠데타 세력이 장갑차로 대통령궁에 진입했지만 대통령의 강경한 방침과 또 시민들까지도 이 쿠데타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불과 3시간 만에 물러났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장갑차가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 중심가의 무리오 광장으로 들어갑니다. 대통령궁과 국회 등 국가 핵심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방패를 든 헌병들이 시민들 통제에 나섰습니다. 군부는 곧바로 장갑차로 문을 부수고 대통령궁 안까지 진입했습니다.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듯했던 쿠데타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르세 대통령이 육해공군 수장을 모두 교체하고 동원된 쿠데타 병력에 퇴각을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일반 시민들까지 무리오 광장으로 모여들어 쿠데타 시도를 성토하자 군은 3시간 만에 모두 물러났습니다. 쿠데타를 주도한 순위가 장군은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가 쿠데타 시도 전날 직위에서 해임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순위가 장군은 이번 쿠데타에 대해 인기가 떨어진 아르세 대통령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쿠데타 시도에 대해 미국과 EU 등 국제사회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한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볼리비아는 2019년을 포함해 모두 190차례의 쿠데타를 겪었고 경제난으로 수개월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종입니다. 전기차 회사 리비안 주가가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상승폭은 장 초반보다 줄었습니다. 리비안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그런 이유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2026년까지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10억 달러를 리비안에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이후 4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 리비안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기차를 계속 생산해오던 폭스바겐이 전기차 생산을 확 줄였는데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기밀을 폭로해서 기소됐다 석방된 위킬리크스의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무려 14년 만에 고국인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어산지 측은 끝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번 사례는 저널리즘과 알 권리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YTN입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줄리언 어산지가 주먹을 불끈 쥐어올리며 14년 만에 귀환을 알립니다. 공항에 마중온 팬들에게 손을 흔드는 여유를 보여줬고 아내와 격하게 포옹하며 재상봉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어산지 측은 곧바로 캔버라의 한 호텔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정작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스텔라는 남편에게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양해를 구하고 대신 포문을 열었습니다. The fact is that this case is an attack on journalism. It's an attack on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it should never have been brought. Julian should never have spent a single day in prison. 어산지의 변호인도 전 세계 언론인들은 미국이 만들어낸 위험한 선례를 잘 따져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In order to win his freedom, Julian pleaded guilty to conspiracy to commit espionage for publishing evidence of U.S. war crimes, human rights abuse, and U.S. wrongdoing around the world. This is journalism.
This is the criminalization of journalism. 앞서 줄리언 어산지는 미국령 사이판 지방법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고 판사는 징역 5년 2개월형을 선고한 뒤 영국 교도소에서 이미 복역한 기간을 인정해 바로 석방했습니다. 어산지는 미국 육군 병사 첼시 매닝을 설득해 기밀인 외교 전문가 국방 정보를 빼돌려 2010년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됐습니다. 이후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 등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 2019년 영국 당국에 체포돼 미국 송환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아내 스텔라가 남편이 나를 잡을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머지않아 본인이 직접 등판해 못다한 말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도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경기를 가졌습니다. 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다저스가 4대0 완봉승을 거뒀는데 오타니 선수가 지금 1번 타자로 나서고 있잖아요. 어제도 1번 타자로 나서서 선두 타자 1회 홈런을 터뜨리면서 기선을 제압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타니 선수 어제 2타수 1안타 1홈런, 볼넷 2개, 1타점. 이 참 잘해요. 그죠? 타율이 3할 2푼 2리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선발로 나섰던 스톤 선수는 9이닝 동안 4안타 무실점 완봉승을 거두면서 시즌 9승째를 기록했습니다. 이 개빈 스톤 선수 눈여겨봐야 되겠죠? 젊은 선수예요. 25살밖에 안 되는데 벌써 시즌 6승째를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서 한국이 요르단, 이라크, 오만 등 중동 5개국과 함께 B조에 속했습니다. 이 험난한 5번의 중동 원정길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KBS입니다. 4달 넘게 감독이 공석인 우리나라는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이 대신 조추첨식에 참석했습니다. 코리아 리퍼블릭. 1번 포트를 받은 대한민국은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함께 B조에 포함됐습니다. 호주, 사우디, 그리고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포함된 C조에 비해선 무난한 조편성이라는 평가지만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팀이 모두 중동 국가라 험난한 원정길이 예상됩니다. 특히 국제 정세가 불안한 이라크, 팔레스타인 원정은 변수가 워낙 많아 부담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지난 아시안컵 당시 알타마리의 원맨쇼를 앞세워 우리에게 준결승 탈락의 아픔을 안긴 요르단과의 재대결도 까다로울 전망입니다. 좋은 몸 상태로 9월에 와서 또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금 해주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축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북한은 이란,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등과 함께 A조에 속했습니다. 18개국이 3개조로 나눠 치르는 이번 3차 예선에선 각조 1, 2위 팀이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진출합니다. 48개 팀으로 참가국이 늘면서 3, 4위 6개 팀에도 기회가 있는데 4차 예선에서 2장의 티켓을 놓고 맞붙습니다. 여기서 티켓을 못 따도 또 기회는 있습니다. 4차 예선 2위 팀 간 맞대결에서 승리한 나라는 대륙 간 플레이오프에서 마지막 본선 진출권을 따낼 수 있습니다. 9월 5일 홈에서 팔레스타인과의 첫 경기로 문을 여는 3차 예선은 내년 3월까지 홈 어웨이 방식으로 총 10경기를 치러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바람의 가문. 이제 다 아시죠? 네, 이종범, 이정후 선수입니다. 이정후 선수는 지금 어깨 부상, 어깨 수술을 해서 6개월 이상 재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 시즌은 이미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어요. 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홈구장 오라클 파크 마운드에는 이종범 LG 트윈스 코치가, 그리고 포수에는 이정후 선수가 오래간만에 모습을 드러내서 아버지가 시구를 하고 아들이 시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어제 홈 경기를 코리안데이
한국 문화유산의 밤으로 정하고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베이 한인회와 함께 이런 이벤트를 마련했는데 여기에서 이종범, 이종후 부자가 시구를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받았었습니다. 피파 랭킹 74위 조지아가 강호 포르투갈을 잡는 이변을 일으키며 극적으로 유로 2024 16강에 올랐습니다. KBS입니다. 전반 2분 포르투갈의 백패스 실수를 놓치지 않고 조지아가 역습에 나섭니다. 빠르게 전진해 결승골을 넣은 주인공은 김민재 나폴리 시절 동료로 잘 알려진 크바라츠 헬리아였습니다. 조지아는 포르투갈을 2대0으로 이기는 이변을 일으키며 극적으로 16강에 올랐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당시 1무 1패를 기록하다 포르투갈의 최종전을 이기고 16강에 올랐던 우리 대표팀을 연상시켰네요. (2024년 6월 27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